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OECD 36개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부모를 부양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최초의 부포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노후 대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방대하니 우선 노령인구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노후 대비 부동산은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주택을 임대줘서 월세 받고 살겠다는 주택 임대형. 둘째,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겠다는 수익형 부동산형. 셋째로, 아니다, 월세보다는 목돈을 벌어놓고 노후 생활을 즐기겠다는 시세 차익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후 대비로 위험한 방법은 이 있고, 제가 추천하는 노후 대비 방법은 입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함께 땡땡땡에 들어갈 내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주택 임대입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선택하신 방법 중 하나인데요. 집을 여러 채 사놓고 임대를 주는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상가주택, 다가구 등이 있는데요.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를 보시면 우선 수익이 안정적입니다. 계약기간 2년을 보통 꽉 채우고 연장 계약도 많이 하니까요. 게다가 아파트는 선호도도 높아서 공실 걱정도 적죠. 반대로 단점이라면 투자 대비 수익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역 앞에 있는 여의도자이 아파트 전용 125제곱미터의 경우 매매는 18억 8천 정도, 월세는 1억에 370 정도인데요. 수익률로 보면 2.5%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의도자이의 같은 평형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7억 3천, 월세는 3천에 210 정도죠. 수익률은 3.6% 정도로 아파트와 1.1%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오피스텔보다 월세 수익률이 1에서 1.5% 정도 낮아 월세 수익만으로 노후 대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산을 갖추어야만 하죠. 빌라나 도생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고요. 게다가 아파트, 빌라, 도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유세 등도 고려해야 하며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월세 수익보다 가격 하락폭이 더 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이죠. 이 두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은 주거가 해결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보통 최상층에서 넓게 주인 세대가 거주하며 중간층은 월세나 전세, 그리고 1층은 상가가 있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1층 상가의 수익이 낮고 중간층도 공실이 많으며 노후화 시 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가구는 많은 세대가 들어가더라도 1주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은데요. 역시 노후화 되었을 시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노후화 될수록 감가상각도 빠르고 임대도 잘 안 맞춰져 공실률이 높아지니까요. 게다가 받을 수 있는 월세도 점점 더 줄어들죠. 수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후화가 심해지면 수리비가 월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노후 대비로 다가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사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수리비와 높은 공실률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매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며 최근에는 추천하지 않는 노후 대비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주택 임대에 비해 수익률은 높지만 황금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게다가 신축의 경우 항상 최대 수익률을 기반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욕은 지양해야 하는데요. 우선 주택 임대랑 가장 비슷한 오피스텔부터 보시겠습니다.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점과 앞에서 말했던 높은 수익률이죠. 하지만 역세권이나 직장이 가깝지 않으면 공실이 많으며 최근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요. 건축 주체나 분양 방식 등의 규제가 주택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건물 짓기 편합니다. 즉, 주택에 비해 공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임대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옆에 신축이 계속 들어오면 수요를 뺏기기도 좋아 공실 리스크가 큰 투자처입니다. 다음으로 상가를 보실게요. 상가는 한 번 임대가 들어오고 가게가 번성하면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주는 예전부터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로망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최근 상가는 예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자영업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소득 1분위인 자영업자 비율이 13.1%에서 16.2%로 급증하였죠. 왜냐면 최근 대기업에서 롯데몰, 스타필드,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등 대형 상가를 만들면서 인근 수요들을 흡수하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가서 사기보다 인터넷 몰을 통해 사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업종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업종들만이 살아남고 있는데요. 문제는 비슷한 업종들만 남으니 경쟁이 심해지고 소득도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떨어지면 당연히 폐업도 늘어나고 그만큼 공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런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인기를 끌던 강남, 종로 등의 상권도 최근 공실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으니까요. 서울 전체적으로도 성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가 점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괜찮은 곳은 가격이 비싸고 잘 나오지도 않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곳은 대부분 공실 위험도가 높은 곳이죠. 특히 신도시 상가는 공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노후 대비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피스, 지식산업센터도 최근 과잉 공급으로 공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며, 수익형 전원주택은 전원 생활을 하면서 주거도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진행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분양시 이야기 들은 것보다 수익률은 훨씬 부족할 때가 많고요. 소일거리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죠. 레지던스 역시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합쳐놓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숙박업으로 분류되며 오피스텔처럼 장기 임대로 내놓아서 세입자가 전입신고, 전세자금 대출 등을 하면 주택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할 수 없어 보유세 부담은 심해지는 거죠. 수익형 호텔은 애물단지이니 아예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정리하자면 오피스텔은 위치가 좋으면 공급 문제, 나쁘면 입지 문제로 공실 리스크가 높고, 상가는 지금 자영업의 쇠퇴로 공실이 심하며 나머지는 투자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시세 차익을 노려 갭투기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토지 등을 사는 방법인데요. 우선 지금 같은 하락기에 갭투기는 안 된다고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했으니 참고하시고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아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일 개발 호재가 있더라도 정말 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상승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따라서 토지,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현재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죠. 자격 요건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가능한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국민연금처럼 월 지급금이 늘어납니다. 지급 방식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종신지급 방식은 평생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며, 종신 혼합 방식은 50%까지는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확정기간 혼합 방식은 50%까지 인출 가능하며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대출 상환 방식은 인출 한도에
90%까지 일시에 지급받아 대출을 청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그 외에 두 가지 방식은 1억 5천 이하 1주택을 가진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받는 지급 방식인데요. 우대 지급 방식과 우대 혼합 방식으로 나뉘며 종신지급보다 더 많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을 먼저 보시자면 우선 하락 리스크가 없습니다. 가입 당시 시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받는 금액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처럼 하락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 거주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주거 문제도 없고요. 나중에 사후에도 남는 금액은 청산해서 상속권자에게 가며 연금 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다고 해서 추가로 징수하지는 않으니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남겨주지 않죠. 단점이라면 대출인 만큼 이자가 나가며 초기 보증료 1.5%와 연 0.75%의 보증료를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납부합니다. 또 담보가 된 주택은 청산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경매로 처분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 시세로 계산하는 것이 상승기 때는 오히려 단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장기적 우상향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택연금은 손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실 상승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해지 시 초기 보증료는 환급받지 못하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따로 없어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면 해지가 됩니다. 3년간 재가입을 못하는 규정도 있는데요. 이 3년간의 기회비용 및 보증료, 이자 등을 상환했을 때 손해보는 금액과 주택가격 상승분을 비교해서 손익이 맞는다면 해지하고 추후 재가입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대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비,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수익, 고리스크 투자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말하지만 공실 등으로 인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 주택연금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청산해서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부포족이라 자식들의 부양을 바라기 힘든 만큼 자력으로 본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큰 돈을 벌어서 자식들 물려준다는 생각을 가질수록 과욕을 부리게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본인의 노후마저 책임을 못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노후 대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편에는 1주택도 부담이 되어 노후가 더더욱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연금보험, 국가지원금 제도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및 알림으로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